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TV 도기책방 인사이드, 도기책방 인사이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넥스트의 저자인 두물머리의 김두원, 빈센트님과 함께하는 대담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다음 넥스트 레벨, MZ세대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이거는 제가 지윤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보다 앞선 선배로서 어떠세요? 그 말이 달가우세요? 아니면 솔직히 약간 내심은 아직까지 내가 세상의 중심은 안 될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어떠세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솔직하게 정확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정확한 건 아니니까. 네. 무슨 소리야. X세대가 세상의 중심이지. 네. 우리 이제 막 들어왔는데? 네, 뭐 이런 네.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직 활개를 못 쳤는데. 네. 우리 그 아이콘들 있잖아요. 우리의 아이콘들이 서태지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그때도 여전히 변방이었고 저놈들은 뭐야? 네.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자랐어요. 20대. 네. 이상한 놈들이 들어왔네? 라는 거고. 그러다가 굉장히 큰 심볼이 하나 발생했죠. 그 하이브의 방시혁이 사실은 딱 저희 X대 시점이거든요. 네. 드디어 문화 콘텐츠의 중심을 잡았구나. 드디어 우리는 세대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구나. 네네. 저는 하이브의 방시혁을 보면서 드디어 우리 70년대 초반에 이렇게 포진된 X세대들이 네. 드디어 사회 중심으로 중앙으로 들어왔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네. 헤게모니를 잡기 시작했구나. 네. 70년대가 잡은 헤게모니는 과연 어떤 세상을 펼칠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MZ세대가 중심이다. 근데 우리 중심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이게 솔직한 네네. 저희 얘기고요. 네. 그런데 책에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의외로 우리나라는 70년대가 많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MZ세대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인구 데이터는 사실 글로벌리 UN 데이터가 각국의 통계국에서 나온 네. 것을 서메이션 하는 것이죠. 38%가 네. 이제 MZ 세대가 가장 많고요. 네. 네, 여기서 더 나가서 아까 제가 이 질문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그러니까 MZ 세대가 이렇게 규모가 많으니까 세상의 중심인 건 사실은 맞죠. 네. 근데 규모가 많으면 뭐합니까? 구매력이 있어야죠. 네. 아직까지 구매력은 이전 세대에 비해서 미약하나. 아직 젊으니까 네. 어리니까. 근데 이제 전망치를 보면 그 캐치업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는 게 네. 다방면에 나타나고 있고, 저는 여기서 이걸 쓰면서 기성세대들하고도 소통 많이 했거든요. 네. 딱 그런 멘트가 있으셨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항상 그러면 역으로 질문을 드리는 게, 같이 상생할 수는 없을까요? 저는 일단 말씀하신 대로 구매력은 이제 시간이 들면 올라오는 네네. 것이고 38%면 뭐 맞는 거지. 구매력이 세지면서 점점 세상의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헤게모니를 잡아가면서 그들의 결정권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굉장히 유의미한 세력이 되었다라는 건 뭐 38%면 무조건 인정해야 되는 거죠. 네. 구매력이 앞서는 것은 전망치가 2035년 정도가 좀 더 리즈너블하고 가시화된다라는 전망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10년 서울이 훨씬 넘은 것이죠. 그러면 뭘 벌써 이렇게 호들갑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김난도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를 하면서 네. 기업들은 훨씬 더 빨리 민감하게 반응한다. 네. 왜냐하면 결국 온다라는 것에 방점이 찍히면 바로 반응하고 네. 또 2035년에 그때 가서 뭔가 플레이를 하려면 이미 시설 투자나 이런 변화는 5년, 10년 전부터 지금부터 한다는 것이죠. 그게 매우 중요해서 MZ세대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MZ세대들한테 당신이 MZ입니다라고 물어보면 그게 뭐예요? 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알지만 네. 그래도 그들의 성향이 뭐가 있을까를 제 나름대로 한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한 것이고요. 첫 번째로는 현실 도피적인 투자 성향, 네. 헬조선, 더 나아가서 양극화, 양극화가 꿈의 크기를 좌우한다라는 가슴 아픈 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재테크가 일상이 된 이 세대들은 투자는 과연 그럼 현실적인 투자를 할까? 아니면 투자나만 게임픽 아니면 메타버스 관련된 이상적인 투자에 좀 더 열을 올릴까? 저는 후자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타주의. 그러니까 이타주의라는 것은 흔히 유튜브 채널의 댓글을 보면 연령별로 좀 다릅니다. 네. MZ세대는 선풀이 많아요. 기성세대는 좀 더 아픈 댓글이 많아요. 네. 그걸 해석은 여러 가지 분분한데요. 제가 책에 다루진 않았지만 그게 이런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기성세대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면서 상당 부분 자기의 의견이 관철된 시도가 많았습니다. 세상을 많이 바꿨던 경험도 있고요. 근데 MZ세대는 암만 얘기를 해봤자 결국 청와대 신문고가 나타난 것처럼 들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선한 이타주의 성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한 끝으로 제가 여기서 MZ의 특성 중에서 가장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초개인화. 네. 이제는 특히 저희 같은 금융상품을 취급하는데도 더 절실한데요. 네. 세상에 좋은 상품은 많죠. 펀드도 그렇고 최근에 ETF도 그렇고요. 근데 그 상품을 A라는 상품이 좋으면 예를 들어서 지점장님이라고 저랑 가입했는데 A라는 상품이 좋으면 1년 뒤에 가입하던
지금 가입하던 둘 다 좋아야 되는데 가입 시점에 따라서 상품의 수익률은 달라지는 것이죠. 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건데 과연 그렇다면 이 상품은 지점장님한테는 높은 수익률을 줘서 좋은 상품일 수 있지만 저한테는 안 좋은 상품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좋은 상품의 정의 자체가 나에게 맞는 맞춤 서비스로 바뀔 수밖에 없고 네. 그게 저희 같은 두물머리 같은 회사는 AI 핀테크로 그거를 좀 더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근데 그걸 차치하더라도 결국 개인화를 알기 위해서는 백본으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결국 당신을 알기 위하면 종합검진을 하는 것처럼 당신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 그런 게 하나하나 데이터다. 그래서 저는 이 빅데이터 산업에 좀 더 주목하자라는 얘기를 책에 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된다는 얘기로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알아도 나한테 맞춰줘.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 네,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대량 생산의 시대였으니까 네, 결핍에서 대량 생산으로 넘어온 시대니까 주는 대로 먹어. 네, 이게 명품이야. 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제품에 우리를 맞췄지만 네, 다음 세대는 자기한테 제품을 맞춰달라. 네. 이런 맞춤 시대가 될 가능성이 맞습니다. 높겠네요. 그것도 앞단에서 말씀드렸던 저스틴 타임의 현상에서 보면 할 수 없어요. 그렇지. 대량 생산 시스템이니까. 네. 네. 근데 저는 저스틴 케이스 네. 이것도 여기에 들어올 거다. 근데 저도 느끼기에 이 세대가 확실히 큰 변화나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킬 거다. 이제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는 시대니까 아마 전화보다도 톡이라든가 무슨 문자, SNS 이런 걸 더 편해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거는 지점장님이 이 지점에서 훨씬 더 느끼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점장님 실이다라고 하면 과거에는 어떻게 될까요? 똑똑똑 하고 무조건 얘기하고 했는데 이제는 카톡으로 네네. 저 여기 있어요. 아니면 카톡으로 업무도 지시도 많이 하시고요. 네, 그렇죠. 회의도 그렇게 네. 방에서 하고 이런 맞습니다. 세대가 됐으니까. 그리고 아마 요 세대의 끝자락과 그러니까 Z세대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되면 저는 그때는 진짜 메타버스가 꽃을 필 것 같아요. 네. 아마 Z세대 정도부터는. 네. 왜냐하면 현실과 온라인의 비중이 비슷하거나 또는 온라인의 비중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저희는 아무리 해도 네. 오프라인의 비중이 훨씬 많아요. 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네. 여전히 책은 책으로 보는 게 편해요. 이 전자책이나 뭐 다른 걸로 보는 건 좀 불편하고. 네. 아마 근데 이 친구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 시대가 과연 어떻게 변할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것도 저도 호기심이 있어갖고 좀 연구를 한 거예요. 뭐냐면 기성세대가 정보를 습득하는 익숙한 채널들이 있어요. 네. 책인 거죠. 손으로 감각적으로 오감을 통해서 익숙한 것들. 네. 근데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했던 세대는 네. 결국 정보를 습득하는 거 있어서 과거의 다른 채널들 되게 다방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확실히 다른 세대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마 효율성은 굉장히 높아지는 세대가 아닐까. 우리가 엑셀 쓰는 거 보고 아마 우리 윗세대들이 깜짝 놀랐을 텐데. 아, 그렇죠. 네. 근데 이 친구들은 모든 것들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볍게 접속을 통해서 그 접속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맞습니다. 우리 천리안 할 때는 천리안 그 돌아갈 때 삐 소리 나면서 접속이 됐어요. 네, 천리안 다운우리. 그 네. 접속이 끊어지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는. 근데 여기는 접속되어 있는 상황이 네. 일상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연 시대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정말 궁금한 게 많고 뭐 기대도 되고 야 진짜 새로운 세대는 어떻게 변할까 하는 궁금증이 많이 생깁니다. 다가오는 중심이죠. 지금도 중심이긴 하지만 구매력까지 갖춰야 네네. 구매력을 갖춰야 사실 파워를 갖는 거니까 네. 그때는 완전한 중심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우리가 투자적으로 보면 네. 그러면 그 연령대가 어디에 맞나? 음. 네. 분명 아시아에 많죠. 그렇군요. 동남아시아에 많습니다. 그렇군요. 야, 그럼 한국 문화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는 이 책에서 끝에는 약간 이제 다음을 위해서 남겨뒀는데요. 이 책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그거죠. 딱 보니까 세대별로 MZ가 가장 많다. 전 세계 60억, 80억 인구 중에 38%다. 그런데 그 지역에 미국에 많은 건가, 유럽에 많은 건가, 어디에 많은 건가라고 하면 아시아 지역에 많다. 사실은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아이돌 그룹의 일원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아주 친한 친구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 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가끔씩 이렇게 보는데 댓글에 이거 무슨 문자야? 신기한 문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찍혀 있어요. 뭐 영어도 많이 쓰기도 하고 버라이어티합니다. 댓글 문자. 아, 그래요. 이게 다방면의 문자들이 있다는 중동 거죠. 글자, 네네, 무슨 네네. 러시아 글자 같이 생긴 맞습니다. 거, 네. 무슨 뭐 아라비아 글자 같이 생긴 거, 뭐
로마 알파벳을 쓰였는데 네네. 영어가 아니에요. 아, 네네. 그런 글자들이 많고 비율적으로 오히려 더 높아요. 시대 많이 바뀌었어 진짜로. 이제는 아이돌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외국어 준비를 엄청 합니다. 트레이닝에 중요한 트레이닝 중 하나가 외국어 트레이닝이에요. 그것도 이제 한 개가 아니에요. 옛날에 영어만 했잖아요. 네. 영어하고 일본어하고 중국어하고 심지어는 인도네시아어까지 해요. 그렇게 노래 부르기 연습시키고 게임도 하고 막 그런 걸 보고 사실 문화적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마켓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네, 일본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이 크니까 문화 시장이 크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동남아 시장도 이제 커진다고 보는 거죠. 제가 가치 투자라서 된다 입으로 맨날 떠드는데 손이 안 나가는 게 이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쪽이거든요. 이게 한국에서 앞으로 중고장대 사업과 물리적인 그 설비 증서 중심의 산업을 받을 사업 될 수밖에 없겠네요. 저는 엔터 산업을 되게 좋게 보는데요. 여기 챌린지는 하나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열광했던 배우들은 대부분 홍콩 배우, 또한 일본 배우. 네. 지금은 사실 홍콩 물론 뭐 열광하지만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유는 뭘까라고 보면 결국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리제이션의 확대성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엔터 산업은 사실 그 주기가 과거 홍콩하고 일본의 주기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만의 K컬처의 또 다른 걸 할 것인가는 사실은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하긴 중요한데요. 몇 가지 또 점검할 부분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책에서 이제 네 번째 넥스트 레벨로는 대한자산이 부상한다. 일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채권 묻지마 투자는 끝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여기는 전적으로 동감하거든요. 채권 묻지마는 끝난 것 같다. 그래서 자꾸 스태그플레이션 뭐 가능성은 있지만 자꾸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하는 분들을 있어서 본업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죠. 어디에 포지션이에요? 어떤 직업을 갖고 있어요? 이러면 다 채권이죠.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채권쟁이들이야. 네네. 그래서 난 채권쟁이들이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못 믿겠어. 나는 네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대한자산 채권이 끝났다고 주식, 부동산 이런 것들이 오르는 게 아니라 대한자산이 부상한다. 결국 이거는 뭐 크립토. 일단 책에서는 대체 자산이 아닌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대안자산이라는 용어를 좀 썼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대안자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필수적인 옵션이라는 뜻을 내재하고 있고요. 전통자산이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동안 전통자산에 좋았던 요인들, 유동성 효과라든지 아니면 맹목적인 기대감이 많이 희석됐다라는 게 일단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었고요. 억석가리가 있을 거고 또한 시기적으로 좀 다를 겁니다. 채권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 채권 투자는 채권 불패 신화가 거의 깨질 국면에 놓여 있죠. 네. 근데 한편으로 보면 또 이런 전략도 있죠. 채권 하시는 분들이 그 주식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오케이, 채권을 왜 안 좋게 보느냐? 유동성이 조이고 있고 두 번째는 금리가 많이 올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금리가 많이 못 오르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렇다면 이미 요번에 연준에 좀 더 아카데믹한 얘기를 드리면 중립금리가 한 단계 낮아졌는데 그거는 많이 올리더라도 예전만큼 올릴 수 있는 최대한치는 좀 내려간 거고 그렇다면 이미 다 반영한 거 아니냐? 네. 그렇다면 매를 먼저 맞았던 금리를 먼저 올렸던 오히려 신흥국들의 채권이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내려갈 룸 아니면 어느 정도 횡보할 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단기적인 전략들도 분명히 유효할 겁니다. 하지만 좀 넓게 보자라는 것이죠. 결국 이 전통자산을 한 발자국 뒤에서 보면 결국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큰 국면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밸류체인의 변화가 있고요. 헤게모니의 변화가 있고 안보자산이 바뀌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 연준이 정확히 2년 반 동안 끌고 왔던 CBDC, 센트럴뱅크, 그다음 디지털 커런시죠. 여기에 페이퍼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CBDC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면 이제는 이 크립토 시장, 코인 시장이 아예 그냥 하나의 튤립과 이런 해프닝으로 치부할 게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집중해야 되고 여기서 단 하나 저희 같은 제도권에 있었던 애널리스트들이 접근을 잘 못하는 이유는 기술적 분석은 되게 많아요. 저희 같이 드물머리도 이 AI 알고리즘의 기술적 분석 패턴을 갖고 이미 착수했습니다. 단 뭐가 자신이 없냐면 밸류에이션이에요. 없죠 밸류에이션이. 내재 가치 산정이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어딘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 밸류에이션 내재 가치를 이미 돈을 가장 많이 벌었던 거래소가 여의도에 많은 애널리스트들을 영입하면서 내재 가치 산정이 들어갔다는 거. 그러면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내재 가치를 금융권에 있는 애널리스트가 크립토 시장의 내재 가치를 하는 거와
거래소에 참여된 사람이 하는 것은 온도차가 다를 거예요. 저는 거래소 쪽에서의 내재 가치가 밸류에이션의 하나의 벤치마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놓고 보기 때문에 이건 시간상합니다. 그래서 그냥 해프닝, 물론 옥석가리는 다 있을 겁니다. 알트코인들의 수많은 옥석가리들이 있을 거지만 이제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책에서는 그럼 이 대안자산의 기능이 대안이라는 컨셉이 역사적으로 있었는데 그게 해지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금이었다라고 해서 금과 좀 비교를 해드렸던 것이죠. 금은 확실히 그 크립토가 활성화되면서 굉장히 둔탁해졌어요. 최근 2년간. 옵션의 기능을 하나 또 이제 나눠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분명히 조금 뭔가 변화가 있다라는 건 느껴져요. 저는 이제 현장에서 있는 그대로 일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금이 예전하고 다르네. 지금쯤 됐으면 인플레이션 7%? 2200, 2300, 2500 갔어야지. 근데 이게 웬일이야. 그렇지 않네. 네. 그래서 분명히 변화는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컨센밖에 없는 거거든. 제가 보기에는 컨센서스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컨센서스밖에 없는 거죠 일단은. 네. 근데 저는 이 정책 위반자들이 그러니까 연준이 이거를 왜 했을까 여러 가지 역사가 있는데요. 저는 정책 위반자들이 이거를 엄청나게 시험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기가 올 때마다 양적 완화를 통해서 다 위기를 벗어났어요. 네. 사실 양적 완화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공존하는 것이죠. 다만 또 위기가 오면 또 양적 완화 할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긴축의 끝자락은 리세션이지만 미완의 긴축이 지난 2015년의 케이스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올리다가 경기 안정은 또 완화할 수 있어요. 네네. 그때 뭐 스트레스 완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근데 이번에는 이전하고 좀 툴을 하나 더 장착하고 싶지 않을까라는 연장선에서 보면 CBDC가 좋은 것 중에 하나는요. 내가 원하는 곳에 자금을 뿌릴 수 있습니다. 그럼요. 저도 그 부분 동감해요. 그러니까 네. CBDC가 나오는 순간 개인정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연준은 핵폭탄을 가진 거나 똑같다. 이거. 완전 생큐인 것이죠. 핵폭탄을 주사기로 넣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필요한데 필요한 돈을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심지어는 못 사는 것 같아 하는데 자산이 많거나 얘네 생활 패턴 보니까 돈 쓸 수 있는 게 꽤 많아 이러면 안 주고 진짜 어려운 것만 골라서 표적으로 다 돈을 뿌릴 수도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의 나중에 뭐 신상 명세 정보라든가 그 사람의 활동 정보를 보고 이 사람 범죄 혐의가 있어 아니면 위험해 돈을 안 주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런 것까지 디지털 커런시로 가면은 가능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연구에 들어간 건 뭐냐면요. 네.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저한테 팁을 좀 주세요. 저는 양극화는 통화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에 대해서 왜 해결할 수 없는데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CBDC하고 이거는 이제 통하니까 네. 인정. 이건 인정. 결국 될 거다. 인정하는데 지금 크립토는 통화가 아니고 자산이잖아요. 네, 일단 자산으로 보고 있죠. 네, 자산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자산이 되려면 제 입장에서는 결국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컨센서스로 그나마 여기까지 왔다. 지난 10년을 통해서 여기까지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는데 이 컨센서스가 돌이킬 수 없는 사실로 여기려면 또 한 번에 10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 근데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서는 제가 챌린지를 하는 게 네. 책에도 그런 메시지를 잠깐 다뤘는데요. 거기서 챌린지는 딱 하나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대별로 정보를 습득하는 툴이 다릅니다. 채널이 다른 것이죠. 요즘에 책이 잘 안 팔리죠. 왜냐하면 책을 잘 안 봐요. 네. 책을 안 통해서 책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게 더 익숙하지 않다고요. 크립토를 사용하는 세대가 기성세대가 많을까요? MZ세대가 많을까요? 기성당이 없죠. 거의. 네. 그러면 MZ세대는 앞으로 훨씬 더 확대될 거고 높아질 거고 구매력이 높아질 건데 그들이 주로 이용하는 툴이 그거일 수 있다라는 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래 걸릴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 컨센이 우리 기성세대에 비해서 컨센 형성이 훨씬 쉽고 확고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디지털 문명이니까 일종의 디지털 문명에 대한 받아들임도 빠르고 하다 보니 이거에 대한 인식도 빠르고 그러면 인식이 빠르면 형성도 빨리 되겠지. 맞습니다. 사실은 뭐 지폐라는 것도 약속이니까. 네. 마켓 사이즈가 빠르게 커질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세상에 38%의 사람들이 많이 쓴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정책적으로 필 때 원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싶은데 그 원하는 사람들이 결국 세대 간에 보면 MZ세대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정책일 수도 있고 정치권에서도 그들을 위한 정책이 또 달가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르지 않을까? 이렇게 대화하면서 생각이 되는 게 결국은
크립토가 자리를 잡으려면 세금을 내야 돼. 아, 세금이요? 네. 세금을 내면 자리 잡을 수 있어. 인정을 받으니까. 네네. 그러면 이 친구들, 이 크립토들이 포지션이 구축이 되면서 어차피 약속의 세상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약속의 세상으로 들어오려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저는 그 대가가 세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야 권력과 타협할 수 있으니까. 네네. 방금 권력하고 타협할 수가 없거든요. 아, 되게 중요한 얘기고 심오한 얘기죠. 네, 네네. 네, 네. 권력하고 타협 안 하고 어떻게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순간 아나키스트가 되는 거잖아요. 아, 네. 어떤 측면에서. 그럼 결코 권력이 용납하지 것이다. 않겠죠.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여러분 오늘 머리에 기름칠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보셔야 되는 대목이고 이 책에서 넥스트 레벨 마지막으로 전쟁 그리고 양극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우리가 2차 대전 이후 평화시대 그러니까 한국전 이후 국지전을 제외하고는 최초로 발생한 전쟁 같아요. 이번 전쟁이. 서방의 언론의 시각으로 보면 네. 우리는 되게 축복받는 지난 30년을 보냈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오래 가면 한국전 이후로. 근데 늘상 분쟁은 있었고 그렇죠. 그 분쟁이 사실 중동 지역에 국한돼 있었고요. 그래서 과연 평화의 시대였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리고 다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위협받을 만큼 리스크가 확대되는 적이 없었죠. 네. 그래서 제 책에 다룰 때도 사실 요즘에는 뭐 기록의 시대니까 다 이런 메시지들이 다 기록에 남잖아요. 네. 제가 2021년 10월 달에 전망을 하면서 뭐 다 기록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네. 네, 그게 이제 현실화된 것이죠. 네네. 그리고 다음 스텝은 이제 대만 간의 관계가 될 거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이번 챕터에서는 넥스트 리스크에서 네. 신냉전 시대 열전까지 간다라는 얘기를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해서 약간의 저만의 이제 팁을 좀 드리는 거였는데 결국 이전보다 분쟁 지역이 좀 많아질 거고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사실 이렇게 가다가는 러시아의 패착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봉합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봉합이라고 보는데, 근데 언제든 또 불거질 거다. 네.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라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챕터에 다루고 싶었던 것이죠. 예. 전쟁이 벌어지고 이러면 양극화 문제는 뭐 이제 거의 디폴트 값처럼 보여지는데 그래서 MZ 세대가 이거에 굉장히 또 집중을 하고 있고 맞습니다. 예. 이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고 보시는 건가요?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라고 보고요. 네, 세대 간 안에서도 심해질 거라고 보고요. 예. 네,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충격적이었던 게 MZ 세대 중에서도 소득 격차가 어마무시하더군요. 그렇죠. 그거는 제가 이제 여기서 표에도 달았는데 하위 20분위는 예를 들어서 자산 평균 뭐 2천만 원 후반대, 그다음에 상위 10% 20%는 7억대. 깜짝 놀랐어요. 네, 그거는 이제 부동산 유무. 부동산 때문에. 자산이니까. 그 자산이군요. 네네. 소득이 아니죠? 소득은 네네. 아니죠? 부동산 유무. 네네. 근데 그것도 어쨌든 아픈 현실인 것이죠. 네. 네. 과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에서 계속 질문하고 있고 제안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아카데믹했죠? 근데 잘 만든 것 같아요. 이 아카데믹이 우리 빈센트님한테 잘 맞는 네. 분위기인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늘상 이렇게 하니까요. 가끔 뭐 좀 재밌게 해라라는 말씀 주시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제가 저 한국경제TV 앵커를 하고 있어요. 앵커 진행이다 보니까 제가 패널로서 나와서 이렇게 빛을 발하는 것보다는 나오시는 게스트분들을 빛날 수 있게 하는 자리가 이제 앵커이다 보니까 제가 많이 스탠스를 줄이는데 너무 또 포커페이스다 재미없다라는 말씀 좀 주세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 책은 5가지 넥스트로 제가 다뤘지만 사실 공저를 빼면 첫 책입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 앞에서 나서는 게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제가 에필로그도 썼지만 그래서 겸허하게 이젠 피드백을 받을 자세가 돼 있고 그 겸허하게 받을 자세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겸손한 사람과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이 한마디로 알 수 있다. 뭐냐면 겸손한 사람은 남의 의견을 들었을 때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네. 이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겉으로 겸손하다 얘기하지만 행동을 바꾸지 않죠. 귀를 닫는 것이죠. 근데 저는 짧은 나이지만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6번째 넥스트를 저희 독자들이 조금 저한테 조언을 주시면 제가 적극 반영할 의지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페이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에 보면 이제 요즘스럽게 QR 코드를 통해서 QR코드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구글 시트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제가 갖고 있는 이 AI 토탈 컨설팅을 좀 무료로 한 달에 한 분 정도 저희가 선별해서 네. 좀 해드릴까라고 이벤트성으로서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 만나셨는데 우리 독자분들,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네. 인생을 살면서 처음은 항상 새롭고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서 첫 출연이라서 매우 뜻깊고요. 또한 기억할 것 같습니다. 또한 첫 출연을 이렇게 첫 출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올해는 투자하기 좀 어려운 시대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항상 리스크이자 기회가 공존하고 있고요. 제가 짧은 식견을 담은 책이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저도 이 증시각도기 TV에 계속해서 열렬한 팬으로서 오늘부터 같이 윈윈할 수 있는 핏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 말씀 너무 잘하십니다. 네, 오늘 여러분 이번엔 첫 책을 내신 김두원 빈센트님과 함께 책 넥스트에서 다루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아마 제가 보기엔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책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나. 왜냐하면 책이 없는 내용들도 막 나왔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재미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더 궁금하신 분은 책을 통해서 그 내용들 한번 좀 파악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김두원 빈센트님과 함께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